전세 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세금이 연평균 9,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고가 패딩 열풍이 올겨울도 뜨거운 가운데 명품 패딩 중 일부에서 5리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돌연 무산됐습니다. 종합물류 유통기업인 현대글로비스가 신사업 진출과 기업 인수 합병 등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매도로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도로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날보다 0.01% 내린 1966.8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1,82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300억 원, 개인이 600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2.6% 상승했고 섬유유복, 음식료품, 통신업 등도 1% 안팎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화학, 철강금속, 운송장비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없었습니다.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삼성 SDS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이버도 소폭 올랐고 신한지주, KB금융은 1에서 2%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3.4% 하락했고 포스코도 2.8% 내렸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합병 무산을 결정한 삼성엔지니어링은 9.3% 급락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6.4% 내렸고요. 삼성 SDS를 제외한 삼성그룹주 대부분이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양사는 시장 상황과 주주들의 의견을 고려해 합병을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지난 17일까지 양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 매수 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해 합병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은 9,235억 원으로 회사 측이 매수대금 한도로 제시했던 9,500억 원을 넘지는 않았지만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이 7,063억 원에 달하면서 매수대금 한도인 4,100억 원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 대금이 예상보다 많이 몰린 것은 현재 주가가 두 회사가 제시한 주식 매수 금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주식 매수 금액은 한 주당 27,000원꼴이었지만 주식 매수 청구 마감일인 지난 17일의 주가는 25,750원으로 1,000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65,439원을 제시했지만 17일 주가는 68,800원으로 5,000원 가까이 낮았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과도한 주식 매수 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과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병 재추진 여부는 시장 상황과 주주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병이 무산되면서 두 회사의 주가는 오늘 급락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6.39% 떨어졌고 삼성엔지니어링은 9.31%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을 흡수 합병하고 재상장한 오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을 흡수 합병하고 재상장한 첫날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내린 13,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모회사인 우리금융과 1:1 비율로 합병하고 오늘 재상장했는데요. 금융투자업계는 우리은행의 경영권 지분과 소수지분 매각 이슈로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정욱 대신증권연구원은 우리은행은 오는 28일 경영권 지분 매각 예비 입찰과 소수지분 매각 본입찰을 앞두고 있어 물량 매도에 대한 우려가 주가의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세 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세금이 연평균 9,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년간 전세 가구의 소득이 20% 늘어나는 동안 전세금은 32%나 뛰어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계가 부담한 전세금은 연평균 9,89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10년 평균 전세금은 7,496만 원으로 4년 만에 32% 늘었지만 전세 가구의 소득은 20% 증가하는 데 그쳐 전세금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4년 전 전세 가구는 연소득의 1.9배를 주고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2.1배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급등하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는 계속해서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실제로 빚이 있는 전세 가구의 금융부채는 2010년 3,709만 원에서 올해 4,566만 원으로 23.1% 증가했습니다. 국내 고가 패딩 열풍이 올겨울도 뜨겁습니다. 제품당 가격이 수백만 원을 기록하지만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명품 패딩들을 면밀히 조사해봤더니 이름만 구스일 뿐 실제로는 오리털을 사용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거위털로 만든 명품 구스다운 패딩이 인기를 끌면서 수백만 원대의 수입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위털이 아니라 대부분 오리털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온성을 결정하는 솜털과 깃털의 충전 비율도 명품 수입 제품보다 일반 아웃도어 브랜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문제 연구소인 컨슈머 리서치에서 8개 명품 패딩 브랜드와 아웃도어 브랜드 9개 등 총 17개 브랜드 25개 제품의 충전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가 수입 제품 16개 가운데 거위털을 사용한 제품은 단 4개뿐이었습니다. 300만 원 내외 가격의 몽클레르와 에르노 제품의 충전재에만 거위털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국내 명품 패딩 전성시대를 연 캐나다 구스는 이름만 구스일 뿐 실제로는 오리털 충전재가 사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파라점퍼스, CMFR, 노비스, 무스너클, 아이그너 등의 제품에도 오리털 충전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아웃도어 브랜드의 경우 조사 대상인 9개 브랜드 가운데 8곳이 거위털을 충전재로 사용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 가격은 40만 원에서 70만 원대로 고가 수입 브랜드보다 저렴하지만 오히려 충전재로는 비싼 거위털을 사용한 것입니다. 보온성을 결정하는 충전재 혼합 비율 면에서도 아웃도어 제품이 명품 브랜드보다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솜털 비율이 높을수록 보온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데 프리미엄 브랜드 가운데 CMFR과 노비스만 100% 솜털을 채웠고 나머지 브랜드 제품은 솜털과 깃털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는 노스페이스와 밀레의 깃털 비율이 20%로 많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깃털을 10%만 사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품이라는 막연한 이미지보다 제품을 면밀히 살펴보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유행하니까 그리고 비싸니까 굉장히 좋은 충전재를 사용할 거라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그 택을 보시면 충전재, 거위털을 쓰는지 오리털을 쓰는지 그리고 솜털과 깃털의 비율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좀 꼼꼼히 짚어보시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스라는 이름과 명품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값싼 오리털 패딩을 고가에 판매한 수입 브랜드들의 장사 속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됐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돌연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육상 해상 플랜트 노하우를 결합해 높은 시너지를 내겠다는 삼성그룹의 전략 역시 수포가 됐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이 사업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주주들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과다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지난 17일까지 청구한 주식 매수 청구 규모는 총 7,063억 원으로 당초 한도였던 4,100억 원을 초과하면서 합병 계약은 해제됐습니다. 두 회사가 계획대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1조 6,29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과도한 주식 매수 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이 그간 합병을 추진한 이유는 삼성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건조 능력에 삼성엔지니어링의 강점 분야인 설계, 구매,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해양 플랜트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합병은 어려운 사업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너지를 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지만 부진한 주가와 주주들의 반대에 막혀 좌절됐습니다. 양사는 합병은 무산됐지만 해양 플랜트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업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합병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주주 의견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무산은 삼성그룹이 추진해온 사업 구조 재편의 첫 실패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종합물류 유통기업인 현대글로비스가 신사업 진출과 기업 인수 합병 등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재계에서는 정의성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10일 중고차 매각 대행 서비스인 오토벨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늘 유럽 물류기업인 아담폴 SA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아담폴은 폴란드를 거점으로 삼고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BMW와 GM, 도요타 등 글로벌 메이커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M&A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현대글로비스는 아담폴의 기업 가치가 7천만 유로, 한화로 약 1,0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담폴의 유럽 내 네트워크와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대글로비스가 앞으로 유럽 내에서 물류 사업을 확장하는 데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또 노르웨이 자동차 운반 선사인 호그 오토라이너의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 무산된 북극 항로 개척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아울러 기존 유럽권 지사 이외에 영국과 벨기에, 체코 등지에서도 신규 물류기지를 건립해 사업 범위를 전 유럽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현대글로비스의 몸집 불리기가 가속화하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후계 구도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지배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계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가지려면 현대모비스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정 부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정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몸집을 키워 현대모비스와 합병하거나 주식 교환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 쪽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정의선 씨가 글로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후기 구도는 그거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최근 삼성 SDS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가 속도를 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몸집 불리기로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의 후계 작업 역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중국 항만의 급격한 성장으로 과거 Y정부 때 추진해오던 동북아 물류 허브 정책이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부 김상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북아 물류 허브 정책이 위기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칭다오, 텐진 등 중국 북부에 거점을 둔 컨테이너 항만의 거센 추격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 정책의 핵심인 부산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000년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3위 자리까지 올라섰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와 선전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중국 남부항의 성장에 밀려 2003년 5위로 내려앉았었는데요. 이후 11년 만에 다시 6위까지 미끄러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순위와 미끄러지곤 했지만 이 부산항도 커지는 경제 규모 덕에 꾸준히 성장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부산항도 정부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자연스레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도별로 보게 되면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률은 2011년 14%에 달했는데요. 지난해에는 3.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 북부 항만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 북부항이 커지면서 부산항을 거쳐야만 했던 중국 북부 지역의 물동량이 목적지로 바로 가는 이른바 직기항로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10대 항만에서 7개가 중국 항만이라고 하던데요. 중국 북부항의 성장세가 대체 어떤 수준인가요? 네. 중국 북부의 거점 항만이라고 할 수 있는 칭다오항은 2000년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세계 25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7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텐진항도 같은 기간 33위에서 9위로 순위가 급상승하면서 부산항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동량의 증가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05년 212만 TEU였던 칭다오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2013년 1552만 TEU로 무려 632%나 성장했습니다. TEU는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한 박스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텐진항도 같은 기간 증가율이 661%에 달합니다. 반면 부산항은 같은 기간 53.9%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북부항의 성장으로 부산항이 뒷방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성장이 우리에게는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밀려날 가능성도 큰가요? 네. 과거 남중국해의 거점 항만 노릇을 톡톡히 하다 지금은 쇠락의 길을 겪고 있는 대만 카오슝항과 비교해보면 이 같은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부산항처럼 세계 3위까지 이름을 올렸던 카오슝항은 중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항만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2000년 들어 순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3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반면 과거 카오슝항의 최대 고객이었던 상하이항은 카오슝을 제치고 세계 1위까지, 선전항도 4위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북아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협상이 타결된 한중 FTA가 임계점에 도달한 부산항 성장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무너진 만큼 부산항 배후가 대중국 무역의 전진기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국에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세가 사라진 만큼 굳이 체제 리스크를 감내해가면서 중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진출을 노리는 외국 업체도 중국 현지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보다는 부산항 배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미, 한EU 간의 무너진 관세 장벽을 누리기 위해서 중국 업체가 부산항 배후에 투자할 여지도 생겼습니다. 이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규제에 갇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자유무역지구 정책도 이에 맞춰 손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늘 뉴욕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유럽연합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표결에 붙여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이전에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돼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전망입니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 처형, 강간, 강제 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습니다. 즉,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ICC 회부 권고에 강력 반발하는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은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됐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 연료 전지차 미라이를 다음 달 15일부터 일본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료 전지차의 일반 판매는 세계 처음입니다. 가격은 723만 엔, 우리 돈 6,8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도요타는 우선 일본에서 시판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400대를 판매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가토미스 이사 도요타 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소연료 전지차 시판에 대해 프리우스를 능가하는 기술 혁신을 통해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수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료 전지차는 수소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켜 만든 전기로 모터를 작동시켜 달리는 자동차로 하이브리드 등 다른 친환경차와 달리 주행 중에 배출하는 것은 물뿐입니다. 또 충전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도 200km로 짧은 전기자동차에 비해 3분 정도면 수소 충전이 가능하고 1회 충전에 65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보급에는 수소 충전소 등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합니다. 도요타는 이와 관련해 건설비가 적게 드는 이동형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은 세계 무역 성장 둔화가 침체보다는 국제교역의 구조적인 변화 탓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계 무역이 절정에 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무역은 지난 몇십 년 이른바 초과 세계화 덕택에 세계 경제가 성장보다 2배가량 빨랐지만 지난 2년 사이 처음으로 그 추세가 역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것이 특히 유로 지역 침체 등 전반적인 세계 경제 둔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흔히들 판단하지만 문제는 더 근본적인 곳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성장이 회복된다고 해도 이전처럼 무역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세계의 굴뚝 역할을 해온 중국이 본격적으로 내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면서 중국 같은 특별한 엔진의 추진력이 이제는 소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93년 전 세계 중국산 부품 의존 비율이 60% 이상에 달했지만 이제는 35%로 낮아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팔레스타인 무장괴한이 침입해 미국인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유대교 랍비와 경찰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오늘 아침 팔레스타인 남성 2명이 교회에 침입해 기도를 하고 있던 신도들에게 칼과 도끼 등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괴한들은 출동한 경찰에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랍비 4명 가운데 3명은 미국인이고 나머지 1명은 영국인으로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 현재 이중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유대교 세미나에서 총기 난사로 8명이 숨진 이후 유대교 시설을 겨냥한 공격 가운데 인명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최근 동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보복 공격과 시위가 잇따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이번 사건이 7월 가자지구 공습과 같은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로 떨어진 곳들이 많아 추웠는데요. 내일은 구름 많은 하늘에 아침 기온이 꽤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등 대부분 4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아 내일은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때문에 전국의 감기 지수가 높겠습니다. 대부분 70에서 80대로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제주도는 50으로 보통 단계인데요. 따뜻한 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하시고요. 건조한 날씨니까 물도 자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고기압권 내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는데요.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지만 중북부는 밤에 다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3도, 인천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 불 조심하시고요. 광주 3도에서 14도, 대구 4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국에서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속초 4도에서 15도, 강릉 5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설은 이번 주 토요일 중북부 지방에서는 비가 오다 그칠 것으로 보이니까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